예, 성공 취창업과 진로 9주차 수업입니다. 예, 오늘은 이 책, 실패의 미덕이라는 책, 이 책을 제가 읽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여태까지 성공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성공을 더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강의를 들을 필요가 별로 없고, 실패를 많이 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라고 생각하면 오늘 강의가 정말 필요한 강의입니다. 샤를 페팽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이 실패의 미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특히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이 페팽은 실패는 악이 아니라 미덕이다, 오히려 virtue다, 좋은 우리 삶의 좋은 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공적인 인물들, 그가 예를 드는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가나 성공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이에요. 또 뭐 예술가도 있고요. 드골 대통령, 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또 이 긴스버그라는 음악가, 그 다음에 롤링, 다윈, 과학자 다윈, 생물학자, 그 다음에 처칠, 영국 수상, 그 다음에 에디슨, 미국의 과학 기술자. 지금 그 에디슨이 GE라는 미국의 그 거대한 기업이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스를 세운 거 알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많은 수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남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들이 가진 오류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위 촛불의 정신분석이라고 쓴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라고 있죠. 우리 대학생 때는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이 바슐라르는 이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연결했는데 천재를 초기 오류를 정신분석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과거에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것을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내가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렇게 되었는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마치 상담가, 정신분석학자가 환자의 내담자를 분석하듯이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재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실패가 결론적으로 삶의 과정에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 오히려 이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삶에 대한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확보돼서 앞으로의 있을 실패를 오히려 막아줄 수 있고 성공을 오히려 보장해주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삶에서 왜냐하면 필연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서 봤는데 하여튼 일생 살면서 저같이 한 60살까지 살면서 한두 번 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해서 한 몇천만 원 정도의 돈을 사기당해서 잃어본 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 아직 자기가 사기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당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당한다. 그래서 실패는 삶의 과정에 필연적이다. 오히려 삶 자체다. 실패는 삶의 아주 하나의 본질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타락이, 죄가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런 속성이죠. 지금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죄와 실패는 연결되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실패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굳건한 토대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승리를 오래 지키기 어렵다. 순탄하게 성장한 착실한 모범생들은 미래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이런 스티브 잡스 보세요. 또 요즘 완전히 미국에서 뜬 테슬라를 만든 알론 머스크 그 사람도 결코 모범생이 아니었죠.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시리아 유학생이에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엄마인 미국 대학 여대생하고 결혼해서 잡스를 낳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아버지는 시리아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이제 음식점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기르다가 엄마가 못 길러서 그 양부모한테 보냈죠. 그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잘 길러주고 대학까지 보내준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 스티브 잡스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자기의 태생에서 오는 어떤 그 한계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그 히피 생활도 해보고 선불교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역사에 남길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냥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돈 벌겠다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위대한 뭔가 남길 업적을 하겠다는 약간 과대망상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모범생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못하죠. 또 일론 머스크도 그렇습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해서 이렇게 엄마하고 살게 됐는데 장남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소위 아파르테이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흑백 대결이 심하고 흑인들을 막 억압하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살기 거기를 끔찍이 싫어했어요. 남아공을.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의 대학원에 갔죠.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업을 해서 인터넷 사업을 했죠. 그 페이팔이 그 사람이 원래 만든 회사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합작해서 같이 회사를 합쳐서 이제 페이팔이 된 거죠. 그런 창업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머스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의 창업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는 나중에 한 거고 그 전에 이 사람이 민간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 화성에 가서 이 인류가 지구가 멸망할 경우에 인류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화성에 거대한 식민지를 개척하겠다. 이런 완전 공상과학 소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로켓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페이팔 팔아가지고 주식 생긴 1억 달러를 거기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실패했어요. 위성을 발사하는데 로켓 3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4번째 성공해서 지금 스페이스 X 성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하죠. 그거는 황당한 망상이다.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좋다. 난 망해도 좋다. 내 꿈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이제 진출해서 잘 아슬아슬하게 지금 성공을 해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크고 유명하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는 조용하게 살더라도, 그러나 어떤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 초기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자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릴 적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더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야말로 혈안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한 거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부모님이 항상 돈 대주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이 돈을 벌겠다는, 악착같이 모으고 벌겠다는 그 욕망이 강하지가 않아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아마 그 가정형편이 어릴 적에 굉장히 어려워졌으면 아마 저도 창업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만 한 사람은 그 승리를 오래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을 하니까 이 새로운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올 때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더 잘 알고 대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패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결코 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먹고 망치는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나았게 하는 미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패를 통해 성공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은 왜 그 실패가 왔는지를 아주 질문을 하도록, 진지하게 질문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했더니 잘 됐다라고 성공한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왜 했는지,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또 위기가 올 때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즘 말하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최악의 메커니즘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 때 제가 많이 겪었는데, 수학을 문제를 풀려면 아주 머리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또 풀어보면 안 되니까 정답이 안 나오고 풀다가 막혀서 해결을 못해요. 그럴 때 어때요? 전과가 있죠. 전과. 저도 그래서 수학을 못하게 됐어요. 전과를 보고 그대로 그 방법 따라하는 거예요. 풀려. 그럼 풀려요. 그 당장은 그 자리에서는 풀려요. 근데 시험 문제를 만나면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전과 문제하고 숫자도 다르고 약간 과정도 공식도 좀 다른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못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막 쫓기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못 써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나쁘니까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저도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책 읽다가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막 그 곱하기 뭐 이런 방정식 나오고 그러면 싹 그 페이지 안 읽어요. 딱 넘어가 버립니다. 패스. 그 왜 그러냐면 수학에 대해서 악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수학을 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두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고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푸는 재미를 느꼈으면 제가 수학 잘했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암산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못해요. 그게 바로 문제 맞추기, 거기에 점수 이런 거로만 생각해서 빨리 그 전과 보고서 그걸 따라서 거의 외우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이 프랑스에서도 학생들한테 이 패스트 트랙을 강요한다고 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자꾸 노력을 하고 한번 이렇게 스스로 맞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막 힌트만 주고 그냥 빨리 답을 찾아서 점수만 좋으면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 하죠. 어떻게든지 하여튼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이런 그 인생의 성패를 갈라버리는 패스트 트랙이죠, 이것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몇 등급이냐가 거의 뭐 나머지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과에 가는 게 결정되잖아요. 수능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거의 인생의 절반은 결정된 거예요.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 그러면 일생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취직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따라다니고 또 그 어느 대학 출신이냐 해서 막 동문회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소위 학연의 문제잖아요. 학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이미 고등학교 때 18, 19살 때 사람을 결정해버리고 고정시켜버리고 너는 몇 등급이야. 너는 실패자야. 소위 루저야. 이런 식으로 너는 승리자야. 이렇게 19, 20살 때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성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은 또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이 사회적인 오랜 우리의 그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런 뭐 고시에 패스하고 시험에만 합격하고 국가시험에 그러면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그런 사회는 많은 루저를 낳고 아주 굉장히 이 그 포텐셜 많은 학생들 막 7, 80% 학생 또는 90%의 학생들의 그 능력, 잠재 능력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그런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 창업의 문제에서도 우리나라 프랑스도 그렇다고 그래요. 한번 창업에서 이제 뭔가 사업을 시도하다가 뭐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냉정하죠, 사회는. 더 이상 재계약이 어렵게 돼요. 그래서 한번 실패한 사람한테 창업 자금을 새로 재창업 자금을 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한번 사업 시작해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을 오히려 은행에 가면은 그 사람에겐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준대요. 왜 그러냐?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더 실패할 확률이 적다. 너는 많은 것을 이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그런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걸 인정해서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은행에 가서 내 실패 경험을 솔직히 얘기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나는 아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실패를 반복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줘야 된다. 이게 보증이 된 사람이다. 성공이 더 보증된 사람이다. 새로 창업하는 사람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창업의 열기가 아주 창업하기가 쉽잖아요. 또 거기는 뭐 그런 뭐 사무실 빌리지도 않고 이제 주택에서 창고, 이 차고 이런 데 가라지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죠. 임대료 같은 거 안 들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뭐 센터 이런 데 건물 방 빌려주는 데가 많죠. 국가에서 또 대학에서 이런.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쉬워졌는데 창업하기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창업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 대학 졸업생의 한 5%밖에 시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두려움이 큰 거죠. 창업했다가 망하면 내 인생 망친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부모님이나 주위에서도 말리고 그러니까 창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그 분야에 새로운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창업하려는 열기가 더 적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 창업의 열기가 뜨거운 나라들, 미국, 뭐 중국, 이스라엘, 뭐 그런 그 체코에 이런데 그 리막이라는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 있죠. 조금만 대학 그 학생이 우리나라 와서 과학 경진대회 수상도 하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현대하고 지금 몇 천만 달러의 그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창업자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전 사회 전체가 실패를 거는 한 번 실패는 완전 너는 망쳤다. 너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실패할수록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 이것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3번 정도 실패한대요. 그걸 디디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그 던킨 도너스 있죠. 그게 이제 미국의 회사인데 그 던킨 도너스를 한국의 그 라이센스로 들여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던킨 도너스 회장이 3번째로 그 라이센스를 얻은 사람이에요. 앞에 2사람은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식 던킨 도너스의 향이나 맛이 제품 우리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걸 처음에는 그냥 그 소스를 가져다가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2사람의 실패를 배워서 3번째 한 사람이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한 거죠. 현지화해서 지금 던킨 도너스가 괜찮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선 실패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적응력이 강해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용납해 줘야 되는 거죠. 실패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3번째 실패는 진리의 일부다. 이거는 인식론적으로 진리다. 실패가 오히려 진리의 일부다. 이렇게 봐요. 그 아까 말한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는 진리는 단지 수정된 오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류인데 오류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고쳐나가는 오류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틀려요. 답이. 그렇지만 또 그 답이 안 맞으면 고치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우리는 무지해지. 내가 무지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 때 그게 오히려 진리다라고 한 거와 똑같은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진리를 가질 수 없고 사실 죽을 때까지도 완벽한 진리는 가질 수 없죠. 오히려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진리에 우리는 접근할 뿐이죠. 마치 진리는 북극성과 같이 우리에게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북극성에 도달할 수는 없죠. 아무리 지금 일론 머스크의 로켓을 타고 가도 몇백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문에서도 내가 최고의 최고의 학자다 하는 사람이 진리를 다 획득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 이론도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지금 4%밖에 모르고 있는데 나머지 96%의 이 암흑 세계, 암흑 에너지와 물질 세계를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원소들이 있고 어떤 게 형성됐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조차 지금 알 수 없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의 정의를 우리가 현재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 대한 지식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오류로 발견되면 다시 수정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천 번의 실험을 계속하고 기술자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다. 에디슨이 이 전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의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필라멘트를 탱스턴으로 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죠. 또 우리 과학 철학자 중에 포퍼라는 사람은 반증 논리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 fals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이 진리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 사례가 나오기, 그 이론과 틀린 사례가 나오기 때까지는 그 이론을 진리라고 인정해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반증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서 이것이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에 안 맞는 사례가 자꾸 나오면 이건 틀렸다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과학 이론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도 틀릴 수 있는 이론이라고 봐요. 그것이 완벽하게 뭐 보장된, 증명된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여지를 두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죠. 그걸 절대 신뢰하면 100% 신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실패와 오류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오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완벽주의 문화보다 더 건강한 문화라는 거죠. 루터가 그랬죠. 종교개혁 때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인정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실패를 인정하는 종교다. 예수님도 실패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처형당해서. 그러나 그게 실패로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냥 소위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처절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죠. 뭐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그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엄청난 박해와 고통의 여행,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뭐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의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유럽에 전파돼서 결국은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실패를, 고난을 항상 영광으로 가는 길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신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이거 많이 인용되는 거죠. 이게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인 그리고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우렐리우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요, 내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뭐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내가 실패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순종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성공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죠. 그 길은 안 가는 거죠. 아무리 거기에 뭐 많은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오히려 스토아 철학보다도 더 독특하고 더 우월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공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러나 내가 쌓은 것이 항상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 또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또 백석대학생은 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관되게 이런 교육 공동체를 만든다면 백석학원은 진정한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기독교 대학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대학이 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김태형 군도 실패를 많이 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배움으로써 앞으로 실패를 줄이고 이제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